강서구의 새 아파트 2층 103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 경숙의 취향대로 놓인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임신 6개월의 지안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29살,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지안은 배가 불러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지안은 미역국에 소금 간을 맞추고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남편 태진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33살 대기업 홍보팀 대리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태진은 겉보기에 다정해 보였습니다. 태진은 신문을 읽으며 가끔 지안을 바라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곧 시어머니 경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경숙은 50대 중반,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부유층의 교양을 갖춘 듯 보였지만 표정은 언제나 엄격했습니다. 아침 준비 다 됐어? 경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상 차릴게요. 지안은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밥과 반찬도 정성스럽게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경숙은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경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경숙이 미역국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당황했습니다. 지안은 평소와 같은 양으로 넣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평소대로 넣었는데. 평소가 문제라는 거야. 기름을 덜 넣어야 해. 손님 오면 이런 맛으론 안 돼.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맛이 좀 예민해서 그래. 지안아, 다음부턴 조금만 줄여봐. 태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지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진은 언제나 이렇게 중간자 행세를 했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아닌 그저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 지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안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항상 손님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손님. 지안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진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태진은 넥타이를 매며 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요. 저녁에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경숙은 아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태진은 지안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알았어. 지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진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안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안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나무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도 곧 저렇게 뛰어놀겠지. 하지만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오전 10시쯤 경숙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경숙은 사교 모임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경숙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지안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 씨, 잠깐 이리 와봐. 지안은 청소기를 끄고 경숙의 방으로 갔습니다. 경숙은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내 다이아 반지 못 봤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어요. 여기 항상 두는데 없어졌어. 정말 못 봤어? 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아는 불안해졌습니다. 지아는 경숙의 방을 청소한 적이 있었지만 반지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말 못 봤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다른 곳? 나는 항상 여기 두는데 경숙은 지안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안은 경숙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야? 경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지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가봐. 내가 다시 찾아볼게. 지안은 방을 나왔습니다. 지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안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왠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숙은 방 안에서 계속 반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경숙은 지안이 반지를 훔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숙은 방 밖으로 나와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지안 씨, 정말 모르는 거 맞아? 네, 어머니. 정말 몰라요.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숙은 지안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직 아들 앞에서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숙은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안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지안은 두려웠습니다. 지안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경숙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지안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안은 태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태진이 자신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안은 병원 검진을 가야 했지만 집을 나설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진이 퇴근했습니다. 태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지안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 태진은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진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안은 태진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태진이 어머니 편을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8시쯤 경숙이 돌아왔습니다. 경숙은 사교 모임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경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태진을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안은 불안했습니다. 지안은 경숙이 태진에게 반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서 경숙과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다이아 반지 없어졌어. 태진은 놀란 듯 했습니다. 네, 반지요? 어디 뒀는데요? 화장대 서랍에 항상 두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진 걸 알았어. 그럼 어디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경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진아, 엄마는 내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아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아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구나. 지안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챕터, 그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은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에는 경숙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경숙과 태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침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평생 아껴온 반지야. 내 아버지가 결혼 기념일에 준 거야. 그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니? 엄마, 진정하세요.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화장대 서랍에 뒀어. 근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고. 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달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태진아, 엄마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아내 말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지안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넌 모를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태진은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침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경숙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진아, 내가 그의 편을 들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참을 수 없어. 도둑을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경숙은 갑자기 일어나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경숙은 이미 침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나와. 지안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숙은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내 반지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저는 반지를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 내가 가져간 거 다 알아. 경숙은 흥분한 채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숙은 지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안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입 닥쳐. 도둑년이. 경숙은 지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진은 놀라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지안이는 임신했어요. 하지만 경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지안의 머리채를 잡은 채 침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안은 저항했지만 경숙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경숙은 지안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지안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지안은 아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멈춰섰습니다. 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진은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도와야 할까?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할까? 경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지안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 내가 훔쳤잖아. 당장 나가. 지안은 복도로 넘어졌습니다.
지안의 옷은 순식간에 비에 젖었습니다. 지안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지안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안은 태진을 봤습니다. 태진은 현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태진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태진아, 제발 문 열어줘. 지안은 간절히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 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진아, 엄마 좀 생각해. 엄마가 또 쓰러지면 어떡해. 제발. 태진은 멈춰섰습니다. 태진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태진은 지안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버텨보자. 내일 아침이 되면 다 해결될 거야. 태진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안은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안의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지안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진아, 제발 문 열어줘. 아기가 있어. 우리 아기가.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절망했습니다. 지안은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노인이 우산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덕수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덕수는 놀라서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덕수는 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임신한 배를 안고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덕수는 지안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안은 덕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습니다. 덕수는 급히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담요 좀 가져와. 급해. 곧 덕수의 아내가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안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지안은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지안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덕수는 지안을 경비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로 가요. 여기 있으면 감기 걸려요. 지안은 덕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안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지안은 한 걸음 한 걸음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층 103호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린 그 순간을. 3챕터. 경비실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덕수의 아내가 전기 히터를 켜고 뜨거운 차를 끓였습니다. 지안은 의자에 앉아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드세요. 덕수의 아내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안은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덕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덕수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덕수는 많은 가정의 사연을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해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수의 아내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지안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안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없어진 일,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한 일, 그리고 복도로 쫓겨난 일. 지안은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덕수 부부는 지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임신한 며느리를 비 오는 밤에 내쫓다니. 덕수의 아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부모님이나 친구한테라도.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 지아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었고 지아는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아는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덕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윤태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태섭은 즉시 딸의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야? 아빠, 저 도와주세요. 지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윤태섭은 긴장했습니다. 지안아, 진정해. 지금 어디야? 아파트 경비실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다쳤어? 저 시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지아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섭은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윤태섭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안아,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20분이면 도착해. 네,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전화를 덕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온다. 지아는 이제 안전할 것입니다. 덕수는 지안에게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지안은 머리를 말렸습니다. 덕수의 아내는 지안에게 따뜻한 담요를 더 덮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지안을 돌봐줬습니다. 20분 후 경비실 밖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태섭이 내렸습니다. 윤태섭은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윤태섭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섭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태섭은 지안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젖은 옷을 입고 담요를 두르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안아. 윤태섭은 지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태섭은 지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지안은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왔어. 윤태섭은 지안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안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윤태섭은 지안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윤태섭은 덕수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 덕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태섭은 지안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윤태섭은 지안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윤태섭은 지안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윤태섭은 백미러로 지안을 확인했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는 검찰총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딸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누군가 내 딸을 다치게 했다.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안을 지킬 것입니다.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날 밤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챕터. 다음 날 아침 윤태섭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 한쪽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태섭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을 즉시 동원하세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윤태섭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태섭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총장님. 김 변호사 연결해 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곧 베테랑 변호사 김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수연은 30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태섭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폭행 사건, 임신한 딸이 복도에 쫓겨난 일, 모든 것을. 김수연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즉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섭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섭은 딸을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지안은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는 팀을 꾸려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했습니다. 경비원 덕수는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복도 쪽 카메라가 있어요. 덕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숙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내는 장면, 지안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수연은 덕수에게 증인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덕수는 기꺼이 서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연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젯밤 지안을 진료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진단서에는 타박상, 정신적 충격, 조산 위험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또한 현장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지안의 젖은 옷, 복도 바닥의 물자국,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틀 후 내용 증명이 시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2층 103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내용 증명 배달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경숙은 의아해하며 서명했습니다. 경숙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폭행 및 모욕, 무고 혐의 관련 통지서, 피고인 박경숙, 고소인 윤지안. 경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경숙은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고소했다니. 경숙은 급히 아들 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진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태진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안이가 나를 고소했어. 태진은 놀랐습니다. 태진은 어젯밤 이후 지안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지안이 친정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라니.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퇴근하면 얘기해요. 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진은 불안했습니다. 태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윤태석 검찰총장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외관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서구라는 지역명은 나왔습니다. 이웃들은 곧 어느 집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진은 회사 휴게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이 태진을 쳐다봤습니다. 태진은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리, 어제 뉴스 봤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회사에도 타격이 됩니다. 이해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일단 자택 대기하세요.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진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숙을 마주친 이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이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임신한 며느리 폭행했다며? 무서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숙은 그 속삭임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숙의 체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집안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경숙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챕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회사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태진은 1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태진은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짐을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지만 태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태진은 차에 올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아내 지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았던 자신을. 태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우편함에는 대출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경숙과 남편은 몇 년 전 투자에 실패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진의 도움으로 조금씩 갚아왔지만 태진이 직장을 잃으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경숙입니다. 연체가 석 달째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남편은 건강이 나빠졌고 며느리는 자신을 고소했습니다. 경숙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계산대 직원도 경숙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맞지? 임신한 며느리 때린 사람? 정말 무섭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숙은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숙은 집안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경숙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경숙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숙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진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진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진은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잃고 아버지도 쓰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진. 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태진은 소주병을 비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태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았을 때 태진은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지안이 복도에서 애원하던 모습, 비에 젖은 지안의 모습, 태진은 그때 문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태진은 술에 취한 채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지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진은 울먹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문을 열었어야 했어. 내가 널 지켰어야 했어. 지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안은 전화기 너머로 태진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왜 날 고소까지 했어? 태진이 물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진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야? 나는 당신이 문을 안 열었을 때 이미 끝났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진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머니 뒤에 숨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안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지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진은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지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진은 아내를 보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의 그늘 속에 숨었을 뿐이었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값을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실패했구나. 나는 아들로서도 실패했구나. 집에 도착한 태진은 어머니 경숙을 봤습니다.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눈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그저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태진이 불렀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숙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태진아 왔니? 네, 엄마. 태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경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망쳤어.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태진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 명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6챕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윤태섭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배려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이정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지안을 마주 앉히고 차를 건넸습니다. 지안 씨,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지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안은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 쓰러졌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안 씨, 그날 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정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의 절망감,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 모든 것을. 이정희는 지안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정희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망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는 이정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정희는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지안 씨,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과 아기를 위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한편 태진은 실직 후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후 태진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회사들은 태진을 꺼렸습니다. 태진은 처음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태진은 지안이 매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진은 지안에게 미안했습니다. 태진은 또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경숙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경숙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경숙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태진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밥상을 놓았습니다. 경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가해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진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숙은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숙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트로 갔습니다. 경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트 안에서 경숙은 장을 봤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물건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경숙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진짜네.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임신한 며느리 때린 사람. 경숙은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경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경숙은 빠르게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경숙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경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숙은 세상의 냉혹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숙을 이미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무도 경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날 벌써 유죄로 봐. 경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경숙은 전화기를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숙의 사교 모임 친구들은 모두 경숙을 피했습니다. 경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경숙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경숙이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지아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상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아는 아버지 윤태섭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 네.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윤태섭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지아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지아는 감사했습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지아는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변호사들과 만나고 사회복지사들과 상담했습니다. 지아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아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재단 이름을 정했어요. 뭐로? 할인재단. 우리 아기 이름이에요. 윤태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지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버려졌던 그 복도,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복도가 될 거예요. 지안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이제 생존자였고 도전자였습니다. 지안은 자신의 아픔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챕터. 석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5호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경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경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인석에는 지안의 변호사 김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김수연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쪽 방청석에는 윤태섭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섭의 표정은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윤태섭은 팔짱을 끼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기립. 법원 사무관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사는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세요. 모두가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경숙에 대한 폭행 및 모욕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김수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수연은 판사에게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먼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앞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2층 103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숙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안은 저항했지만 경숙은 거칠게 지안을 밀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숙이 지안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 문이 닫히는 장면, 지안이 바닥에 쓰러져 우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판사는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을 보셨습니까? 경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그랬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하세요. 김수연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타박상, 정신적 충격, 조산 위험.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인이 임신 6개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폭행을 했습니까?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지안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수연이 지안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없어진 일, 시어머니에게 의심받은 일, 복도로 쫓겨난 일. 지안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증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지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안은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다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연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 그날 밤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와 제 아기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이미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지 않은 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법정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지안의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윤태섭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안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안은 방청석으로 돌아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윤태섭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는 경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경숙은 일어났습니다.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반지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경숙은 울었습니다. 경숙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아니 지안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안은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경숙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경숙은 원고인 윤지안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했습니다. 특히 원고인이 임신 6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판사는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경숙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의 변호인이 경숙을 부축했습니다. 법정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태진도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지아는 담담했습니다. 지아는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태섭은 딸을 따라 나갔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윤태섭은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아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지아는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8챕터 1년 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의 어느 아파트. 지아는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품에는 돌이 갓 지난 아기 하린이 안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까르르 웃으며 엄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하린아, 저기 봐. 벚꽃이 예쁘지? 지아는 하린에게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으로 벚꽃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윤태섭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섭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태섭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지안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지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너답게 살면 그게 정이야.
윤태섭의 말에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아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지아는 행복했습니다. 1년 전 할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지아는 할인을 처음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지아는 할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는 너에게 강한 엄마가 될게. 그리고 지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아는 할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할인 재단의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준비를 했습니다. 지아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지아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강해. 오후 2시 재단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사회복지사들, 후원자들 모두가 할인 재단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아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 재단의 설립자 윤지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켰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지안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인 재단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지안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안은 해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지안은 재단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상담실, 휴게실, 숙소, 모든 것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지아는 이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같은 시각 강서구 아파트 2층 103호. 경숙은 폐쇄된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경숙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할인 재단 개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안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경숙은 신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됐구나. 경숙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경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판결 이후 경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며 경숙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숙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태진은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경숙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태진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경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경숙은 흐느꼈습니다. 경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하나만 열었어도, 그때 며느리를 믿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경숙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친구, 명예. 경숙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숙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복도에 쓰러진 며느리. 경숙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숙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한편 지아는 할인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이제 강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태섭이 지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태섭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1년 전 생각이 나서요. 많이 달라졌지? 네. 정말 많이요. 윤태섭은 딸을 안았습니다. 윤태섭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밖으로 이동합니다. 비가 내리는 복도. 하지만 이제 그 복도는 어둡지 않습니다. 불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빛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폭력이 될 때 누군가의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문 하나를 여는 것, 그것은 때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못한 것, 그것은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실버광장